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자, 오늘 114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14차 전화번호 문의하는 번호까지 왔네요. 오늘은 K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대학 다닐 적에 논문 제목이 국가발전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강의 오늘 하시는 게 가슴이 좀 뛰는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재산 회장님을 바로 옆에 나오셨는데 큰 박수와 함께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그냥 자, 다시만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재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길게 소개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계속 살아가면서 인생을 좀 바꾸면서 살려고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삼성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빨리 접고 일찍 나와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저는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C3 모임에 강의하게 더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아파트나 그 건물 이런 건 좀 살다 보면 리모델링 하는데 자기 인생은 리모델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젊어서 일본에 살다 보니까 노하우를 배웠다 그럴까? 그 사람들은 막 90까지, 80까지 그냥 열심히 살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하던 일 늘 바꾸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힌트를 얻어가지고 저도 10년마다 바꾸는 생각을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을 간단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게 또 이렇게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격리를 했었고, 10년 동안 삼성 비서실 울시를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됐고, 그 뒤에 빨리 잘려가지고 자동차 거기다 임원하다가 잘려가지고 지금 거의 25년 동안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은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10년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다가 앞으로 10년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제가 책을 주로 쓰게 됐어요. 저는 책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한 편도 써본 일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34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에서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책이 뒤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제가 32번째 책, 지난 상반기에 쓴 책, 요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은 무슨 결론 내고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해왔던 정리된 책이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 제기일 뿐 제가 이렇게 해답을 찾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이 불쏘시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좀 확산해 나면 어떨까, 이런 측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살이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어려울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 시를 한번 읊어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 시를 읊어보는데, 이 시는 터키 국민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시인데, 그 시 중에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트루 트래블. 이 시의 내용을 전부 다 소개는 못하고요. 일부분을 소개해보면,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들려지지 않았다. 중략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마지막이 끝내줍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시가 주는 그 메시지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모든 거를 미리 알고 파악이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이게 진정 여행이다. 참 주는 메시지가 커서, 혹시 또 살다가 또 사업하다가 힘들 때는
이 시기를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 시를 들여다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뭐 52년생인데요. 그때 어떻게 살았나 생각 보니까 그 당시는 참 어려웠지만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 표를 한번 보니까 옛날 생각이 쫙 나더라고요. 저는 52년생인데 52년도에 30불이었더라고요, 국민소득이. 근데 제가 치리학부인데 그때 300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사한 게 78년인데 그때 1000불 겨우 돌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35,000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50 클럽에 가입한 여섯 번째 나라잖아요. 일곱 번째 나라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5천만에다가 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가 지금 6개밖에 없고 한국이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이 표를 좌측에 요걸 보시면 이 색깔인데 우리나라 옛날 소득이 100불 이하 빨간 나라는 지금 파란 나라 바뀌었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K 리더십인데 제가 이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모 그룹 연수를 갔더니 리더십 10개를 이수해야만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봤더니 그 10개 리더십은 전부 다 외제고 한국 국산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컨설팅 하다가 인사 컨설팅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어느 나라 거지? 메이드 인 자판이야? 메이드 아메리카야? 제가 보니까 한국형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저 10년 전부터 해외 강의를 받는데 가면 열광을 합니다. 특히 저는 삼성 관련 강의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 끝나면 한 20명 줄서 사인 받고 그러는데 한국 들으면 썰렁한 거예요. 전부 다. 야 이상하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데 무시하는 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년 전에 시작한 게 우리나라 모델을 만들자 해서 한국형 인사처리 연구회를 그때 만들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100여 명이 여기는 뭐 교수 그다음에 경영 쪽에 있는 분들하고요. 특히 연구소 분들 특히 청와대나 청무처 옛날 청무처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간 전부 모여서 한 연구회를 만나 한 10년 동안 100여 명 활동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2년 전부터도 활동 제대로 못했는데 요때 정리한 내용은 오늘 책 한 권으로 정리했고요. 중점 내용만 좀 전달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의 오늘 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이 됐으면 또 여기에 바탕에 대해서 연구해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류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영화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드라마, 클래식, 그 다음에 요즘 K푸드까지 또 요즘 K방송까지 뜨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난리를 치고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저기 핸드폰을 전부 좀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지금 계속 목소리가 잡음이 들리네요. 됐어요. 김영희 작가. 이 근본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한국 사람이 세상을 뒤흔든 일이 없었잖아요. 단군일에. 근데 요즘 뭐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중심된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연구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한류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한류 3.0까지 제가 자료도 봤는데 한류 5.0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자료가 어설프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한류는 실제로는 언제부터 떴냐면 1997년 99년이네. 이때부터 이제 뜨기 97년 이때부터 했는데 본격적인 건 뒤에 말씀드린 99년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요게 사랑이 뭐길래 중국 시작한 요거부터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때부터 2점 배용준 그다음에 대장금이 뜨고 싸이가 뜨고 그다음에 이제 BTS가 뜨고 케이콘 아시죠? 이게
CJ 중심으로 한 K콘, 그다음에 이제 영화, 드라마가 뜨기 시작하고 최근에 그 뜨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걸 현지화시키는 쪽으로 뜨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니주, INI,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잘 안 보이나? SB19. 혹시 SB19 들어보셨어요? SB19. 그 5인조 그룹인데 빌보드 그 후보작으로 동남아 최초로 후보 올라간 그 그룹이 SB19인데 이 그룹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 훈련시켜서 만든 현지인들입니다. 그래서 SB19는 필리핀의 5인조 그룹인데 3년 동안 한국 사람 훈련시켰고요. 니주는 뒤에 나오는데 전부 다 한국 사람을 훈련시킨, 결국은 전에 글로컬라이제이션을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현지에서 한류의 붐이 일어나는, 이걸 제가 5.0으로 정의해봤습니다. 그래서 5.0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있는데 한류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류 기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99년도에 97년도에 사랑이 목요일 드라마가 히트쳤는데 99년도에 중국에서 북경 청년보는 신문에서 한국이 유행이 밀려온다. 이게 시작이 되어서 한류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저는 일본에 83년도에 근무했었는데요. 와, 그 뒤에 보니까 막 겨울연가가 일본에 떠가지고 난리치던데 사랑이 먹으려는 아세요? 그 드라마를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열심히 봤는데 이건 대발이 아버지가 이순재 대발의 아버지하고 근데 김혜자 씨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그 오병민 박사 잘 아시겠네. 중국 남자들은 어떻게 살죠? 한국 남자에 비해서 완전히 그냥 그 한이 서린 남자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 아줌마들 어떤 한이 있나요? 이제 남자도 압박과 서름에서 그래서 배용준이가 나타나가지고 또 한을 풀어줍니다. 결국은 중국 사람들은 대벌의 아버지가 한 풀어주고요. 일본은 배용준이가 그 아줌마들 한을 풀어줍니다. 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확산돼가지고 5.0까지 왔는데 이 한일 문화가 지금 대단해가지고 2021년 통계인데 116개국에 1억 5천만 명이 지금 그 동호인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데 끝나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을 지어낸 게 한류 경영입니다. 한류 경영은 일반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류 경영 제가 그냥 10년 전부터 떠들어본 얘기인데 결국은 K 리더십 우리도 이제 살만하고 우리도 가치가 다 있는데 우리식의 경영은 왜 없을까? 우리식의 경영 모델을 만들어서 요거를 한류 노믹스라는 말로 제가 써봤는데 이걸 그 우리나라 고유의 특수성만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보편성을 가진 거로 해서 확산을 해 나가자 한 측면에서 한류 경영이라는 말을 그냥 제가 써봤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가 뜨는 이유 그 앞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왜 한류가 이렇게 난리 치는가라는 거를 매스컴이나 학자들이 이거를 정리 많이 해놨더라고요. 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 한번 해봤더니 컨텐츠가 대단하다. 기획사의 기획력과 인재 발굴, 글로벌 전략부사, 3번이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죠. 여러분 SNS, 특히 유튜브 때문에 이게 뜬다. 1번, 2번, 3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4번을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뜨는 거지. 1, 2, 3번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SNS 발달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4번이 아닐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보길래 중국을 강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겨울연가가 강타하는데 여기 이제 그 이영애가 나온 그 드라마 아시죠? 이건 중동을 강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특수성이라는 게 한국다운 나오는 게 아닐까. 자, 한국다운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예. K-팝은 참 묘합니다. 원래 오리지널 팝은요, 혼자 하는 게 많고요. 이게 일본가가 J-팝이라는 한번 히트 친 게 있습니다. J-팝은요, 이게 그리고 떼춤, 그 다음에 떼창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 모여서 하는 가수들이 있고 뒤에서 춤을 추는 친구들이 이거 분리되어 있는데 한국 힙합은 동시에 합니다. 지가 노래하고 지가 춤을 춰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 참 대단한 그 파워 나오는데 그 근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를 갔었거든요. 무용초. 갔더니 밑에서는 떼창을 하고 위에 군무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우리나라 고유에 뭐가 있구나. 이것만 있나? 제가 한번 또 찾아봤더니, 아이고, 어릴 때 보니까 이게 뭔가요? 평양놀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신이 나잖아요. 여기 뭐 전부 하나 돼서. 강강수월래. 이런 것들은 떼춤과 떼창이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런 적 들어봤습니다. 외국에도 와서 훈련하다가 떼창과 떼춤을 동시에 하니까 코피 터지고 쓰러져가지고 포기 음식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성은 다르구나.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DNA가 있구나. 이걸 한번 제가 발견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겠지만 이걸 중심으로 제가 좀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BTS는 왜 그럴까? 바로 그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실제로 뜬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게 다 통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친구들이 한을 신바람 그 바꿔가지고 귀재들인데 그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야, 이게 한국 땅에 숨어 있구나. BTS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한을 신바람 바꾸나 명수들인데 이 친구들을 키운 게 방시혁이잖아요. 방시혁. 이 사람은 뭐 작곡가인가요? 이 사람은 그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완전히 신바람 만드는 모델로 해서 세계를 방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달라지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관계상 그 현장 중계한 테이프인데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요 그림이 2019년 월드 투어를 8개국에서 했거든요. 마지막 투어가 뉴욕 한복판에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때 마지막 곡이 뭔지 아세요? 아리랑입니다. 아니, 세상에 뉴욕 한바탕에 한바탕에 전 세계 5만 명이 모여 있는데도 아리랑으로 피날레 곡을 하고요. 또 한번 좀 검색하면 나오는데 끝날 때 태극기가 쫙 내려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뭔가 숨어 있구나. 요 비디오를 제가 다른 데 받았는데 다른 분은 그거 모르고 저한테 보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거 한번 좀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 월드 투어 2019년 뉴욕 공연 피날레 치면 나오거든요. 그 아리랑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아리랑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거를 아리랑은 천하이고 한을 푸는 노래잖아요. 이걸 마지막에 춤과 리드미컬한 그 템포를 조절해가지고 5만 명 완전 열광의 도가리 넣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여기에 모두 숨어 있구나. 결국은 한이 풍으로 바꾸는 이 귀재들의 BTS 멤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걸 중심으로 이제 경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그 BTS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그냥 지나갈 수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가 아프니까 짝퉁을 만들었어요. 그게 요 그림에 나올 요 멤버입니다. 똑같습니다. 7인조고요. 때깔도 똑같이 하고 특징도 똑같은 멤버 7명을 선발해가지고 지가 훈련시켜가지고 한 게 탄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짝퉁이잖아요. 탄도소년단 노래 들어보셨어요?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니주라는 구인조 그림인데 여기에 박진영 알죠? 박진영 하고 써니뮤직가 합작으로 만든 니주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주 일본을 강탈했고 이게 세계적인 걸그룹 바뀌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필리핀의 SB19 그 외에도 JO1 요거는 CJ그룹에서 제1호로 일본에 탄생시킨 그룹이고요. 요게 2호입니다. INI.
다들 아세요? 제이오원 INI? 한번 좀 검색해서 노래 들어보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 일본에서 강탈하고 있는 여기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훈련시킨 멤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자기들 실력은 안 되고 결국은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노하우, 한국 사람에 의해서 그런 그룹들이 지금 그래서 일본의 지금 모든 음원 차트에 치부가 석권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주에 관심 있어서 쭉 찾아봤더니 똑같은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0년 전에. W1을 만들자. 아시죠? 이면우 교수. 제가 2년 전에 통화했더니 이제 난 늙어서 이제 못해. 자네들이 하시게. 그래서 제가 연결을 못했는데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이전에 하셨고요. 그 뒤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K 리더십, K 경영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5년 전에 경영 한류라는 책을 한번 냈었는데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홍익국부론 이 책을 꼭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결국은 그 홍익국부론의 핵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 건국 이념이 홍익 정신인데 앞으로 기술이 특히 AI를 중심해가지고 잘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토연된 것은 기술이 가면 갈수록 인간 본질을 접근해야 된다. 결국 인간 중심의 모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의 큰 사상의 중심은 홍익 인간에 있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인드를 요즘 얘기하는 ESG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쪽의 책인데 이것도 중심이 되고요. 백기복 교수가 한경 리더십도 괜찮은 이런 책들이 K석도 책이 나온 책인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일고 있다는 거죠. 자, 앞에 말씀드린 그런 한국인의 DNA 고유한 게 뭐가 있을까? 한 걸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특히 우리 회장님, 정치 회장님 얘기하는 인내천 사상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ESG형의 핵이 뭘까요? 저는 인간의 기본을 둔다고 보거든요. 환경도 인간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건데 여기에 핵이 하나 있더라고요. 홍익인간 정신의 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치고받는 걸 뭐라 그러죠? 서로 치고받는 거.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윈윈이 떴습니다. 윈.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같이 살자. 윈윈. 근데 윈윈의 약점은 뭐냐면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잘 살자는 뜻인데 홍익인간 정신은 그게 아니고 올윈이에요. 올윈. 거기 환경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한하죠. 전 세계로 올인 사상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건국이나 홍익인간 정신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베이스로 전 K 리더십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봐서 거기 핵은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묘하게 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 모든 게 정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유난히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을 중심으로 한과 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정리된 것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한국 사람들은 공감해서 우리야 한 사람 한 마음 네가 되면 똘똘 뭉친다. 여기서 파워가 나오고 여기 좀 대단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한국인 에너지라는 책이 몇 개월 뒤에 나왔죠. 거기 핵도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태안인데요. 진짜 장화 신어도 장화로 기름이 들어갈 정도로 참 엉망이었거든요.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그때 120만 명이 동원됐는데 IMF 때 근무오기, 월드컵, 붉은 악마 그때 800만씩 모이잖아요. 요게 전부 다 한마음이 되면 이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 핵은 한을 흙으로 바꾸는 사이클인데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돌아가신 이민하 교수님이 정리를 하신 걸 제가 유심히 봤더니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은 한국의 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면 한이설이고요. 여기 우측으로 가면 흥이 신바람 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한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정신인데 이 한을 풀어주면 모든 사람이 한 똘똘 뭉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면 와이프들이 어딜 찾아갈까요? 그 회장님 누구 사모님 어디 찾아가요? 점집 찾아가요. 점집? 농담.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그 이야기 들어준 집에 찾아. 친정엄마가 찾아갔는데 왜 왔어? 그러면 다시 안 가고요. 그 말을 들어주는, 한을 풀어주는, 들어주는 이쪽을 찾아가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부싸움은 와이프가 어딜 갈까? 거기에 보면 결국은 한을 풀어주는 쪽이더라. 근데 한은 풀어주고 똘똘뭉치는 기가 막힌데 이게 흥으로 연결이 안 되면 꽝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광화문에서 뭐 하여튼 난리 한번 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촛불 집회가 2천만까지 모였는데 이게 한을 펴는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대한민국 뒤흔든 사건인데 이게 에너지가 음의 에너지예요. 음의 에너지. 이게 음의 에너지가 끝나버리면 그냥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똘똘 뭉쳐. 이 똘똘 뭉친 기가 엉뚱히 가버리면 엉뚱한 나라가 되는 거죠. 여기 흥의 신바람으로 몰았었는데 너무 아쉽다 싶은데 여기 신바람 바꾸는 이것이 오늘 그 핵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을 인사체도 똑같습니다. 한을 풀어주는 건 잘해주는 건데요. 잘해준다고 회사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잘해주는 자가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회사가 굿 컴퍼니가 있고요. 그레이트 컴퍼니가 있더라고요. 굿 컴퍼니는 좋은 회사예요. 근데 굿 컴퍼니 약점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컴퍼니는 다르더라고요. 예, 여기는 신바람 플러스 긴장감도 있고 여기는 그 엄격함이 따르더라고요. 실제로 소일 기업은 그레이트 컴퍼니가 많고 굿 컴퍼니는 되게 공공기관 이런 굿 컴퍼니잖아요. 그건 늘 불안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K 리더십 자체가 신바를 어떻게 일으킬 거고 여기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제가요. 한국이 일 잘하는 법인데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어떤 사이클로 하면 될까? 일이 없으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하는 건데 거기에는 핵이 좀 몰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빠지는 거.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이걸 통해서 행복을 갖는 게 아닌가. 여기에 사이클 유시해 보시면 얘기하면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인사, 제도든 리더십 이게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저는 과거의 충성심은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지금 리더십이 아니고 쥐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정신없이 빠지는 이게 아닐까. 2019년도에 그 정정용 감독 히트 한번 쳤잖아요. U20, 20대 이하 월드컵에서 몇 등 했죠? 그때 몇 등 한지 기억나세요? 결승 올라갔어요. 월드컵 최고의 기록이 그때 U20대 이하 월드컵입니다. 그때 정정 감독의 이슈가 야 실컷 놀다 와. 신바람네. 그 메시지 하나였거든요. 요게 핵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40년대 근무할 때 새벽부터 밤늦게 근무했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은 안 통한다. 저도 지금 70 넘어서 일하지만 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시간을 모르고. 이 다음부터는 지금 몇 분 됐죠? 30분 됐어요. 예. 그럼 좀 빨리 가죠. 제가 경영 쪽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쭉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있는 것은 최근의 움직임들이 저는 여기 다 가입을 해가지고 할 때 해왔습니다. 특히 김희석 총장님이 K-웨이 3.0이라는 또 그 연구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대학원 과정도 만들고 박사과정도 만들어서 여기에 제가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민하 교수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참 애석하게도 일찍 돌아가셔서 연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요 우측에 보면 저 밑에 일본 성과주 연구회라는 책을 제가 일본 출장 가서 보고 야 요거다 라고 생각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회를 교수님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돈이 안 되니까 멤버들 봤더니 퇴임한 HR 임원들이 했다고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해서
이런 100명 정도 모였고요. 아까 말씀 산학연단 모여서 했고요. 그때 사례 중심으로 발굴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중간에 7년 전에 직원이 행복한 회사 요 책입니다. 냈더니 막 온 데서 화살이 날라왔습니다. 너 삼성 출신 맞아? 얘기 먹었습니다. 왜 오너가 행복해야지 무슨 직원이 행복하냐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이제 화가 나서 만든 제목만 살짝 바꿨습니다. 왜 행복 경영인가? 이 책은 또 의외로 반이 괜찮아서 한 2만 권 팔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경영활류 책이 됐고 오늘 말씀드린 책이 연구회 활동 내용을 종합 정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례가 한 30여 개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면 딱 2개만 말씀드릴게요. 삼성 얘기하면 참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요건 제가 사례니까요. 삼성 제가 인사총괄도 해봤고 연수총괄도 해봤는데 그때는 정말 하드한 회사였고요. 체육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였잖아요. 근데 5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고 했던 한국 최고의 회사인데 왜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을까? 만족을 않는다는 뜻은 퇴직률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퇴직률이 대기업이 9%고요. 중소기업이 대개 32% 정도에서 평균하면 16, 7%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이 또 20%를 오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자가. 그래서 그때 원인이 뭘까? 조사시킨 게 표입니다. 요거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이제 삼성 경쟁에서 했더니 보았더니 돈만 주면 되는 줄 아닌 거예요. 관계, 여가, 심리 상태, 특히 상사의 관계, 또 일의 의미. 저희가 일할 때 일 왜 하죠? 그 상사들이 물으면 뭐가 날라왔을까요? 네. 재떨이가 날라오고. 잿더리. 어떤 분이 나보고 이걸 던지는데 결제판을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야. 요 유심히 검색하면 나옵니다. 직원이 행복해서는 이제 아니다. 이제 이게 동기 요인이 돈이 아니고요. 돈 많이 아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국녀석이 성공을 당했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의 대가인데 이 양반이 정리해 테르마라는 게 있습니다. Posi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ip, meaning, accomplishment. meaning이 들어가 있고요. engagement, 이게 아까 몰입이거든요. 요게 노출되기 위해 삼성전자 긍정적인 인사지도를 합니다. 그 얘기하면 되게 이제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표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대기업이지만 스타트업 문화를 심자, 스타트업 인사지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 우측에 3개월 전인가요? 이정 회장 임원한테 보고 안 받고 신입사원한테 보고받는 장면인데 우측에 있는 거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도입한 것들이 자율복장, 네. 휴가 마음대로. 그다음에 출근 시간이 없잖아요. 삼성전자 출근 시간 물어보면 촌스러운 질문입니다. 지금 원하는 시간에 출근합니다. 누구는 7시, 누구는 11시. 복장도 제 아들내미 보니까 신사가 한 발도 없더라고요. 그냥 운동 신고 다니고. 그 다음에 코칭도 님으로.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 님으로 통일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장씨는 장님이 되더라고요. 님으로 합니다. 임원들은 아직까지 임무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직급제도도 완전히 직급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 3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돼도 부장 보직이 없습니다. 그냥 팀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바꿨는데 아직도 삼성을 외부에서 평가하기는 아주 보수적인 조직으로 아직도 평가를 받는 금방 다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삼성 얘기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사례를 중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다스 IT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영우 사장님은 제가 친하게 지냅니다. 요즘도 회사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초일기업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기술은 한국은 전부 다 일본 거 뺏겼는데 초일기업이 됐잖아요. 여기 특징은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입사를 원하는 희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 1000대 입사율 1000대 되는 거 없으면 삼성그룹 몇 대 1 될 것 같아? 네, 보통 30대 1, 4대가 안 됩니다. 1000대 1이고요. 여기 보면 인사지가 특징이 되게 많습니다. 이 이영우 사장의 그 경영 철학은 직원의 행복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자기 소명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밑에 있는 요게 그 외국 교수들 한국 연수원대학에 제가 안내해서 갔다 온 그 사진입니다. 네. 깜짝 놀랐더라고요. 한국들은 여기 핵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을 신바람나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인사제도가 오무제도가 있어요. 오무가 뭐냐면 여기는 그 상대평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학력도 안 따지고 정년도 없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안 줍니다. 참 묘하죠. 그 다음에 벌도 안 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하고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 인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제가 30여 개 정리해놨는데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제가 박항서 감독 책을 쓰려고요. 베트남 여러 번 갔었고 그다음에 박항서 감독을 직접 못 만났지만 이분하고 같이 일한 분들 많이 만나서 베트남을 만나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베트남 가니까 진짜 파괴돼 있더라고요. 특히 박항서 감독은 좀 뭐랄까 태양인이에요. 그 태양인들은 그 나폴레옹 같은 성격이거든요. 나의 말 안 듣습니다. 이 양반은 정말 그 양의 기가 너무 세가지고 국가대표 감독도 상대리밖에 못하고 잘리더라고요. 그런데 열대 나라는요 음의 에너지가 있대요. 이 양이 음을 만나가지고 베트남 가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화감 넘어가서 성공을 하는데 그 요인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했더니 야 이게 앞에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그 한마음으로 묶는 그 역할을 했더라고요. 특히 호치민이 국가를 통일했지 국토를 통일했지만 국민들을 통합한 거는 박항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남쪽과 북쪽은 이 사관이 달랐잖아요. 그 통일을 정치통을 못 시켰는데 박항서가 통일시키더라고요. 거기 사회주의가 통일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500만 수청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어리가 있었는데 박항서가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양반이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뭘 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베트남 그 축구 선수들이 그렇고 그랬는데 그때 준우승 갑니다. 준우승. 지난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을 격파를 못해서 비겼고요. 중국을 3대1인가 격파시켰어요. 이 에너지가 뭘까? 5번입니다. 결국은 흥을 신바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박항서가 거기 가서 성공한 이 리더십은 박항서의 약점이 그쪽에서 강점을 작동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 사례를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결국 사람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행복이 목적이 아닐까. 목표도 행복이고요. 그러면서 구성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몰입하는 이게 핵일 거고 결국은 이 일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삶도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는 이게 기본이 되지 않을까. 회사로서는 요즘 뜨고 있는 뭘까요? ESG경이 되려면 결국은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ESG 경영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 경영이잖아요. 다른 데 생략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그때 저희 멤버들이 모여서 하는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봐요. 이건 8년 전에 정리한 거거든요. 자, 유시 한번 보세요. 요게 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요거 8년 전에 저희가 정리한 건데 지금 키워드하고 다 똑같지 않나요? 묘하죠? 근데 그때 이 얘기하면 상당히 욕을 먹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얘기야?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을 재미로 한다고요? 저 웃기고 앉았는데 이런 비아냥 같은 비난도 받았는데 지금은 다 통하잖아요. 8년 전에 정리한 건데 표 하나 더 볼까요? 예, 성과주의 제가 컨설팅 하면서 제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식이구나. 그냥 줄 세워서 막 띵뛰기만 시키는 거구나. 너무 들어서
저는 여기서 안 되겠다. 성과지 3.0이라는 거는 한국 K 모델로 하자. 해서 제가 모델을 좀 상당히 바꿔놨는데 여기에 핵은 결국 사람 중심이고요. 결국 한국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을 풀어줄 때 그걸 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퍼주기만 하면 한은 풀 수 있지만 절대 좋은서 안 된다. 거기에 그 흥을 바꾸는 사이클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좋아. 특히 국민성 중에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중심의 그 사고도 있지만 집단 중심 양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표창할 때, 그다음에 보너스 줄 때도 개인 보너스를 안 주면 한국 사람 안 돼요. 근데 공만 주면 또 문제가 떴대요. 그래서 개인 보너스하고 집단 보너스 동시에 하는. 그래서 평가를 받는데 개인 평가, 집단 평가 동시에 해서 그걸 믹스해가지고 하면 이런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협업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는 인사제도도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식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퍼주기잖아요. 그래서 삼성 인사제도도 상당 부분 이쪽으로 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막 과격한 성과주의 했다가 그걸 좀 줄여서 기본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 찾아가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한국식으로 하는 방향에 맞춘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시간도 다 돼서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고 뭐 조직을 바꾸고 일하는 방식을 바꾼 방식 중에 제가 표를 하나 그려봤더니 회사에서 일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인사제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민성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근무 환경이 좀 핵은 리더십의 핵은 젊은 사람 마음을 훔치는 거잖아요. 마음을 훔치는 때 중요한 게 또 근무 환경이더라고요. 옛날 뭐 일본 뭐 최근에 가봤던 지금도 철제 책상 놓고 옛날 뭐 학교식으로 배치돼 있더라고요. 의자가. 우리나라는 대행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변화가 돼서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로 그래서 이제 요즘 재택근무 일상화 됐지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밤늦게 일 시키는 이런 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성적 키워서 요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오늘 그 직원들이 충성심을 발휘하는 몰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리더십 요게 앞으로 중요한데 거기 핵은 앞에 말씀드린 그 신발은 바꾸는 그런 사이클이 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델이 어떻게 하면 이게 확산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한국에 좋아도 확산이 안 되고 현장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제가 베트남이나 중국까지 강의할 때 보면 한국에서 온 기업들이 옛날식으로 리더십 발휘하다가 벌써 문제된 걸 종종 봤습니다. 근데 외국 가서 한국식 발휘하면 안 돼요. 제가 일본에 40년 가가지고 한국식 했다가 아주 쉬운 말로 개망신 당했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다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뭐 실제로 보편성은 띄지 않는 확장성이 없고요. 공감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 토착 변수가 있으면 이거를 외국 토착을 잘 결합을 해서 이게 글로벌 공통 변수가 되도록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좋은 것도 많고 참 특수성도 많은 요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결국은 보편성, 확장성인데 여기에 과학성이 있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과학성이 약하잖아요. 또 논리적이 약하잖아요. 논리성이 떨어지면 또 설득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그 앞으로 K 리더십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해외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베트남 빈 그룹 여기 빈 그룹 임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런 수요가 있을 때 우리 모델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화두만 던지는 걸로 하고요. 이게 어떤 불씨가 돼서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류 디지털로 들어보셨어요?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동서양을 이어준 실크로드가요. 제 우측에 보면 여기에 초원길이 있습니다. 초원길. 가운데 여기 이게 사막을 연결하는 사막길이거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남방이 이제 그 길인데
이 세 루트가 실크로드였거든요. 그래도 유명한 건 사막길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디지털의 그 강점은 천만잖아요. 국경도 없고 그다음에 시간 걔는 다 시공간 떠날 수 있는데 요 강점을 연결해 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근데 밑에 그냥 유심히 보세요. 밑에 원벨트 원로드 이게 뭐죠? 원벨트 원로드. 네, 중국이 1대1로입니다. 이게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가지고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벌써 부작용이 엄청 나고 있죠. 여기는 하나의 뭐랄까요? 탈이라고 그럴까? 제가 아프리카 한번 갔더니 절 보더니 그 중국 사람들하고 영어만 인사하더라고요. 옛날 곤니치와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안녕하세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가족들까지 다 들어갔다. 거기 초타시키는 거예요. 식당도 다 중국 사람이 하고 자본뿐만 아니고 모든 거를 중국이 다 먹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 1대1로가 참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지금 비난이 대단한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홍인간 민족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류 디지털 로드는 이게 시공간 모든 걸 떠날 수 있고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니까 이야 기회가 왔다. 지금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디지털 강국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한류 디지털 로드로 하면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CS3에 참 모이신 분들 전부 다 디지털 강자들이시니까 분야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야곱야곱 하면 한류가 디지털의 힘을 받아서 더 확산되고요. 이게 세계로 우리가 더 번창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원래 40분 하기로 했는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50분 됐네. 가까이 됐는데 자 질문 있으시면은 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진호 박사님, 네. 말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려요. 저거 키세요. 저거를 네. 네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그 마지막에 한류 디지털 로드 네. 부분 말씀해 주셔서 화두를 주셨는데요. 제가 올해 11월 30일 날 스마트 건설 교류회 회장으로 돼서 스마트 건설 교류회. 예, 스마트 건설 교류.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KT하고 건설 대기업 건설사 현대든 삼성물산이든 대기업 군하고의 만남의 교류회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한류의 에너지를 스마트 건설 교류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 리더십을 건설 분야에 이제 원래 이 아키텍트 디자이너시니까 건설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는가를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룬 거는 그 인사 제도나 직원들을 어떻게 마음을 훔치는가 이쪽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자체를 제가 그 건설까지 연결하는 건 제가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앞으로 좀 만날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가격 브릿지가 할 수 있을까 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진전을 못 지켰는데. 그러면 제 의견만 좀 잠깐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건축가인데 네. 그 스마트홈 산업협회 활동을 한 5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 건설회사하고 턴키를 하게 되면 협업을 해왔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건축가로서 공간에서 15년 있었지만 공간에서 융합기술 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 ICT 쪽의 전문가와 그룹과 기업과 산업군의 10년을 만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정보통신, 스마트 홈, 빌리지 시티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만남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직조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 마인드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 회장을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추대를 받아서 얼떨결에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그룹들이 대기업부터 해서 LH, SH, 공공도 다 있고, 뭐 개인의 교수님들도 붙어서 민간 산학연의 개념까지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 산업은 저는 건축가인데 건축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설계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연하기는 한데 그림입니다. 납품이 도면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의 도면을, 설계 도면을 보고 건설회사가 빈 땅에다가 진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도시를. 그거는 기적인 거죠, 사실은. 대단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공장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시스템이죠. 건설 산업은 공장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명사고가 제일 많은 게 건설 산업입니다. 맥켄지 보고서에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이 지금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공장화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게 드론이든 뭐 4차 산업의 기술이 현장 자체를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해서 공장화 만드는 방법이 생기면, 그리고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건설형 로봇으로 계속 만드는 방법, 그리고 건설사들이 스마트 홈을 지금 다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람이 키라고 이제 가진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은 기업에서 생산 쪽에 있는 분도 있고 그걸 또 총무라든지 연구 개발 이런 모든 게 합쳐져야 되는 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맥락이, 그래서 그 이제 HR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HR이 현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주 건설과 이 HR에 대한 부분을 거대 담론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카톡방을 제가 엮어 드릴 테니까 같이 좀 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감사합니다. 좀 있으니까 또 네. 다른 질문하실 분 손을 간단하게 질문하면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 카톡방 다시 묶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인 박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 지금 네.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 세상 일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네, 휴먼웨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세 가지 조합이 되는데 주로 그 소프트웨어 쪽에 하셨잖아요. 저는 네. 휴먼웨어 쪽에 요 네, 세 가지 네. 어떻게 연결할까 한번 고민 좀 하시죠. 네, 네, 네. 자, 우리 김영인 박사님 왜 짧게 질문 좀 해주시면 또 필요한 얘기는 담론으로 저 여기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질문이라보다도 우리 이제 박사님 연배가 굉장히 저보다는 높으신데 저는 네. 여기 58년생인데 52년생인데 그 업적을 그래도 40분간 45분간 엄청 그 짧게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은 그 감동도 있고 배움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디지털 로드로 디지털 로드. 한류를 확장하자라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 디지털 한류 로드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실크 로드라는 거로 저기 시작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크를 파는 거에 우리가 디지털로 한류 로드를 가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콘텐츠 지금으로 얘기하면 데이터와 콘텐츠가 그 로드에 그 일종의 플랫폼 속에서 흘러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뭐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한류 콘텐츠를 세계에 수출해 보려고 상암에서 별짓을 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저기 어려운 상태가 돼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 이제 그 박사님 같은 또 우리 기술 독립군의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일부 산학연 어떤 협의체가 거기에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제대로 된 한류 디지털 로드를 만드는 좀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지털 그 로드가 필요하다는 거를 주창하셨으니까 우리 그 안에 컨텐츠는 누가 만들 것이냐, 거기에 플랫폼은 누가 놓을 것이냐라는 거를 좀 묶어서 뭐 나름대로 뭐 국정과제랄까 뭐 이런 걸로 산학연 공동 협의체가 끌고 가면 어떨까? 거기에 이제 아까 관심 가지시는 뭐 그 저기 스마트 뭐 건설 그 컨텐츠라든지 스마트 건설 뭐 스마트 시티 뭐 우리 이제 회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뭐 저쪽 스마트 꽃물 나라 뭐 이런 게 좀 막 그 디지털 로드에 이렇게 같이 이 컨텐츠가 혈액처럼 막 흘러서 중간중간 그 플랫폼에 뭐를 전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그러니까 디지털 한류 컨텐츠 로드에 뭔가 활성화 또는 제대로 된 길이 뚫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Q&A가 아니고 제안을 하신 걸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이따 카톡방을 디지털 로드로 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예? 자, 또 우리 김인식 고문이 뭐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계속 몰입하셔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저기 건설 쪽하고 제가 동일한 맥락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분야가 네덜란드 중심의 그 프리바라든지 이스라엘의 네타핌에 비해서는 최소한도 몇 년씩 이렇게 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팜 분야가 노지는 미국이 또 단연 우선이고요. 하우스 재배는 방금 말씀드린 프리바나 네타핌인데 이제 이게 버티컬 팜으로 가면서 수직형 공장, 실내 인도어 팜으로 가면서부터는 지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가장 ICT 기술이 발달돼 있고 또 주변 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면 저희들이 단연 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뭐 탑 국가가 좀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그 K-한류형하고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엑셀런트한데 아직도 이렇게 융합하는 쪽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식견이라든가 자문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도움을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각자 하신 분들이 아까는 스마트 컨스트럭션, 스마트 디펜스, 스마트 팜 이렇게 이제 각 분야가 전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전부 다가 사실 K 리더십이 들어가야 될 분야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관점 입장에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우리 오늘 얘기하셨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제가 시간에 모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헌 박사님 저 이제 얘기를 직접 하시죠. 마지막으로. 예, 예. 발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환갑의 10권이셨는데 그 칠순에 30권의 책을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20권의 책을 내셨다는 것이 이 아침에 많이 도전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한류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들, 한류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그 국가나 또 민족에 따라서는 거부 반응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것을 가지고 표준화를 향해 가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확대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 단어의 표현을 어떻게 좀 거부감 없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 같은 데서는 이 한류, 뭐 또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50년 후인 2075년에 한국의 위상이 20위권 바깥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전부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 딸들은 진짜 심각한 문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계기로 하나의 K 리더십이 변곡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던 부분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주제를 해주신 가지산 회장님께 큰 박수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